글을 잘 이해하거나 말을 잘 이해하려면 마음속에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물감을 짜놓는 팔레트라는 게 있죠. 물감 색색이 넣을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사실 이 칸에는 빨간색을 짜 넣어라, 이 칸에는 파란색을 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팔레트를 구입을 해서 여기다 뭘 넣어야지는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색을 짜 넣으면 그 자리에 다른 색을 짜 넣는 경우는 없죠. 보통 남아있는 것 위에 다시 더 추가로 짜 넣으니까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익힌다든지 지식을 이렇게 가져올 때 과거에 읽거나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틀에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 틀이 좀 부족하거나 필요한 만큼 어떤 복잡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틀이 없으면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단어와 글 두 가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단어 면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익힐 때 그냥 뜻풀이를 단순하게 어떠한 거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풀이 안에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 하나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평면이 떠올랐습니다. 평면은 평평한 표면이라고 뜻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평면 위를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이다. 평평한 표면이니까 비탈길이 아닌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 보면 이 그림은 원근법을 이용하여 평면의 종이 위에 3차원적 공간을 생생하게 나타냈다. 자, 이때도 평평한 걸 얘기합니다. 평평한 걸 얘기하는데 어떤 평평한 거냐? 아까 평면 위를 걸을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말했을 때와 지금 원근법을 이용해서 평면의 종이 위에 3차원적 공간 이게 같은 뜻이면 좀 이상해져요. 왜냐? 아이가 평면 위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림을 그릴 때 평면은 보통 이렇게 세워놓죠. 그럼 아이가 이 세워놓은 평면 위를 겨우 걸을 수 있다 이건가요? 슈퍼히어로의 아들인가요? 그거 아니죠. 면이 평평하다는 건 똑같은데 아까 말한 평면 위를 걷는다고 했을 때는 수평을 얘기하죠. 평평하면서 수평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림을 얘기하니까 그림은 세워놓고 그릴 수도 있지만 바닥에 평평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원근법을 이용한 평면의 종이 위에라고 했으니까 세로냐 가로냐 그런 의미가 없이 평평한 평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보통 그림을 볼 때 눕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평면이라는 게 표면이 우둘툴툴하지 않고 평평하다 뜻도 있지만 이게 세워져 있느냐 눕혀져 있느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 틀이라는 게 뭐냐, 어떤 개념을 얘기했을 때 단어 같은 경우에 주로 그 육하원칙을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아요. 육하원칙. 왜냐? 육하원칙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봤을 때 그냥 평평하다지만 이게 문장에서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평평하냐, 즉 이렇게 평평하냐 이렇게 평평하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었다라는 걸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뜻풀이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예문까지 보고 평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 평평하다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평평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문장이나 글에 이런 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안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나 글을 읽을 때 누가 그렇다는 거지? 어떻다라는 거지? 왜 그랬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틀을 갖고 있으면 그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글에서 또 육하원칙도 되게 유용합니다. 글을 쓸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써라 그래야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라면 누가 그랬지? 왜 그랬지? 언제 그랬다라는 거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싶어 해요. 그게 됐을 때 여러 가지가 서로 짜맞춰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자, 무엇을 한 거죠?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그 물건을 훔친 장소가 자기가 옛날에 일하던 가게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를 채워 넣습니다. 왜 그러지?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가 일했던 곳이 애착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 하다가 이거 혹시 일했던 그곳에 대한 불만 또는 어떤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복성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왜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으면 이게 왜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안 나와 있더라도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걸까 했는데 나중에 나와주면
내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왜 그런 거지에 대한 생각을 내가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렬하게 탁 포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제가 응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나온 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한 거죠? 물건을 훔쳤는데 옛날에 일했던 곳에서 훔쳤죠. 그럼 각각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왜 그랬을까를 찾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훔쳤어. 왜?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고용주가 힘들게 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보복하기 위해서 물건을 훔쳤다. 그럼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디에서 훔쳐도 상관이 없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겪었던 힘든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훔쳤다. 그럼 어때요? 이 두 개가 묶이죠. 이렇게 응집성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마음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무관한 정보들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묶이죠.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당연히 자기가 일했던 곳이면 잘 아니까 정말 뭐 값이 나가는 물건 또는 거기에 있는지를 외부인은 잘 모르는데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곳인데 굳이 잘 아는 곳을 갔던 곳은 내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고 빨리 발각되지 않도록 또는 더 값비싼 것을 훔치기 위해서 깊숙이 있는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엮여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육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을 제가 파레트로 비유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육하 원칙을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걸 파악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응집성 있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왜라는 것은 이유를 묻죠.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럼 이제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관계, 사건의 전후에 있던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되게 강하게 결속시켜줄 수 있는 게 인과관계인데 육하원칙에는 인과관계를 탐색하려는 기준도 하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하원칙을 항상 6개를 다 찾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또는 아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는 구해서 마음속에 파레트에 차곡차곡 이건 이렇고 저건 왜에 대한 내용, 어떻게에 대한 내용 또는 무엇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잘 구성이 됩니다. 생각의 시대라고 제가 읽은 책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모형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교한 정신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라고 어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 모형이 시츄에이션 모델이나 멘털리 프레젠테이션하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육하 원칙 그리고 어떤 틀을 가져야 내가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요거 오늘 설명드렸습니다.